개전 2달을 넘기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대한민국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의 불행을 나의 이익과 결부시키는 것은 그다지 윤리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도미노처럼 여러 과정과 결과를 발생시켰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 안보에 불안 요소가 발생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나라들이 무기도 이부리한 군비 지출을 늘렸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 방산도 수혜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전혀 없고 끊임없이 탄약과 무기 지원을 요구받고 있어서 도리어 외교적으로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방산이 성장할 기회를 외면할 필요도 없기에 폴란드와 기록적인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또 다른 면에서 한국에게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전력의 압도적 격차라는 것이 특정한 전술에 의해서는 순식간에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황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절대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7일간의 짧은 휴전이 끝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다시 치열한 전투에 들어갔습니다. 양측 간의 인질이 석방돼 교환되며 휴전 기간 동안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넘쳐나고 아직 전쟁이 쉽게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전쟁을 끝낼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테러 집단과의 협상은 없다며 강경 태도를 보인 이스라엘이 이번 인질교환 협상 자리에 나온 것을 보고 많은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전쟁 종결에 희망을 봤는데요. 이러한 희망이 무색하게도 네타냐후 총리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휴전이라고 이스라엘의 입장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마스도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의를 불태우며 이스라엘이 먼저 우리의 생존을 위협했기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히고 이스라엘에 대한 악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전력상 이스라엘의 우위가 명백했기 때문에 하마스는 순식간에 섬멸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하마스는 이스라엘 대공방어망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기습적인 무장대원 침투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큰 피해를 안겼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군이 곧바로 대대적인 공습과 함께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군 투입으로 주도권을 확보했지만 초기 이스라엘 민간인의 피해는 이스라엘은 물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안보 상황 자체가 우리와 비슷하기도 하고 하마스와 북한이 연계되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무기 지원은 물론 전술까지도 북한과 하마스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진상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검증된 것이 아니라는 여러 반박이 있었지만 최근 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뜻밖에도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그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바이낸스는 북한과 러시아 등의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바이낸스의 CEO는 이런 의혹을 계속해서 부인해왔지만 미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의 증거를 결국 찾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바이낸스를 추궁해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용인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북한과 하마스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상당한 양의 암호화폐가 북한과 하마스 사이에 거래된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하마스가 보유한 상당수의 무기가 북한에서 온 것은 이미 밝혀졌고 북한은 하마스의 대금을 받아 무기를 넘겼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북한의 개입이 확인되면서 한국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이 고스란히 한국에서 재현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땅굴은 물론 무기 지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북한의 지원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하마스가 벌인 것과 같은 하이브리드 전쟁을 북한이 수행한다면 한국의 방공망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엔 특히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면서 심상치 않은 기술 발전을 이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북한은 군사적으로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찰 감시 자산이나 재래식 전력 등을 비롯한 무기 체계의 첨단화, 전쟁 수행에 소모되는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경제력 등을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개전 초기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배치한 장사정포를 비롯한 각종 수많은 화포와 미사일 등으로 대한민국의 수도권과 주요 거점 시설을 타격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거기에 최대 20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특작부대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남한에 침투해 게릴라전을 펼친다면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을 텐데요. 이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어떤 식의 기습 공격을 가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면적인 공격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초반부터 정밀하고 막강한 화력으로 전쟁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휴전선 근처에 배치한 장사정포 천여 문의 화력과 더불어 240mm 방사포, 170mm 자주포가 큰 위협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이는 무기는 역시 전술 핵탄두입니다. 화산 31이라 불리는 전술 핵탄두가 공격에 사용된다면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에게 있어 그 파괴력은 재앙 그 자체입니다. 북한의 땅굴 역시 신경 쓰이는 요소입니다. 과거 북한은 땅굴을 통해 남침을 계획했었고 이를 의심하게 하는 땅굴 흔적이 DMZ 근처에서 발견되는 등 하마스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더 이상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북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최근 한국은 놀라운 시스템을 선보이며 불안을 한 번에 종식시켰습니다. 바로 LIGNX1에서 개발한 대포병 탐지 레이더2 청경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기지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최근 제기된 안보 불안의 주된 이유였는데요. 한국이 공개한 청경은 이 불안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국경 근처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포격을 청경은 단번에 포착 가능하며 날아오는 물체가 무엇인지 순식간에 분석해 탄도의 발사 원점을 파악하는데요. 이 과정을 계산하는 시간이 수초에 불과합니다. 아군 포대로 이 정보를 전달해 즉시 타격한다면 북한이 자랑하는 장사정포는 그 위력을 제대로 발휘하기도 전 한국의 미사일에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청경은 다양한 종류의 포탄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성능이 가능한 것은 바로 에이사 레이더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안테나 속에 빼곡한 점처럼 배치된 3,000여 개의 송수신 모듈이 신호를 만들어내며 북한의 발사체를 추적하는데요. 기존 패사 레이더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99% 한국산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당초 이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 한국이 보유한 기술은 60% 정도에 그쳐 추가적인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간 내에 제대로 개발을 해내지도 못하고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는데요. 언제나 그랬듯 한국의 방산개발진들은 기한 내에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국산화율을 99%까지 늘리는 것에 성공하는 것은 물론 기존 레이더보다 30에서 40% 정도 향상된 탐지거리의 동시 표적 처리 능력도 2배로 향상시켰습니다. 탐지 이후에는 우리 군은 즉각적이고 무자비한 반격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배경 때문에 KT즘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T즘은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제기된 번개 사업의 결과물로 탄생했습니다. 2014년에서 2020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서 양산 단계에 돌입한 KT즘은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진지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T즘은 북한 장사정포를 제압하는 우리 군의 대화력 수행 체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화력뿐만 아니라 대응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우수한 무기 체계입니다. KT즘은 지난 2017년에 처음으로 실제 사격이 공개됐는데요. 사거리가 180km에 달하고 고정식 사연장 발사대에서 발사한 열압력탄이 목표물에 투하되면 지하에 건설된 단단한 콘크리트 벙커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거리를 300km로 연장한 KT즘2는 개발을 확정짓고 이미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체계 개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활륜인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차량을 활용하여 생존성과 기동성을 향상시키고 전체적인 길이와 크기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인데요. 구경은 기존의 400mm에서 600mm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추측이 무성했던 KT즘3의 개발 계획도 최근 공개됐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 것은 아니지만 체계 개발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인데요. 2024년에서 2028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개발될 KT즘-3는 기존의 KT즘과는 모든 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KT즘-1이 북한 장사정포 갱도진지 파괴가 주목표라면 KT즘-2는 적정심해 지휘 후 방공망, 비행장 등을 중점적으로 타격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T즘-3는 장사정포 자체와 북한 내륙의 표적을 직접적으로 타격하여 파괴할 정도로 정밀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KT즘-2가 8륜의 천무다연장 로켓 발사 차량을 활용한다면 KT즘-3는 10륜의 발사 차량에 발사관 2개를 탑재하며 기능 레이더와 교전 통제소, 무인 발사 대체계로 요격 능력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라는 한국도 이스라엘처럼 불시의 기습에 큰 피해를 보지 말란 법이 없다며 우리 군의 방어태세를 비판하는 여론이 많았는데요. 역시 휴전 이후 전쟁 대비만 70년을 한 한국은 뭐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